근데 이제 보통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분야에 관심을 막 갖고 계시다가 아 그래 뭐 그런 정도의 비리는 원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상규명 이야기하는 곳에는요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사고가 그냥 사고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이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고 오고 그냥 그 부패한 해경하고 그냥 뭐 짬짬이가 되어 있는 군원 업체이다 보니 이랬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제가 전 시간에도 한번 이제 그냥 쑥 지나가긴 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던 게 만약에 세월호가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배 뭐 화물선 같은 거를 화물선이 침몰을 했다라고 하면 사람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럼 화물선이 침몰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해경이 출동을 했겠죠. 해경이 출동을 했겠지만 구조할 사람이 없으니 뭐 선주가 그 군안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배를 군안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서 군안을 했겠죠. 그게 끝이에요. 근데 언디 리베로도 오고 언딘이 세월호 침몰 현장에 오려면 해경이 침몰 현장을 장악을 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언딘이 이 침몰 현장에 오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조건,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인명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구조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해경이 여기를 장악을 할 수가 있다고요. 구조할 인명이 없으면 해경이 침몰 해역을 장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 그렇죠. 아, 그러네. 그러니까 사람이 없었고 그냥 배만 가라앉았으면 그 선사와 보험사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언딘을 여기다 꽂아놓을 이유가 예. 없어요. 해경이 넣을 수가 없어요. 넣고 싶어도. 맞아요. 아시겠지만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 침몰했다고 했을 때 언딘한테 연락을 했던 게 아니고 자기랑 거래를 했던 10년 거래했던 군안업체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구조할 인명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아마 그 군안 10년 된 그 군안업체가 이걸 군안을 했을 거예요. 세월호를. 공권력 자체가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인정받는 상황인 네. 거군요. 구조할 인명이 없었으면 해경의 힘이 뭐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래서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구나. 이거는 그냥 단순히 짬짬이 부패 이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 인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언든이 들어올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88 수중 부사장의 이제 진술 중에서 하나가 계속 이제 해경이 보령호를 쓰지 않았던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게 감압 챔버도 없고 잠수 시설도 없고 잠수원도 없어서 쓸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정원 88수중공사 부사장의 이제 증언을 좀 보면 검사가 바지선에 기타 잠수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수중 수색의 표면 공급 시 잠수 장비나 감압식 챔버 등이 언제든지 옮겨 실을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 사고 해역에 가장 사용 가능한 바지선이 있다면 이를 바로 선투입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전에 진술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장이 그 말은 이제 챔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동하기 편하게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로 이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동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바지선이 있으면 신속하게 이동할 수 바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88 수중 같은 경우에는 언든이 세월호 침몰 현장을 이제 그러니까 떠나기 직전에 5월 26일 날 이제 그 투입이 돼요. 침몰 현장에. 그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수중 수색도 이제 그 잠수 시간도 너무 짧고 수중 수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제 수습자들이 점점 이제 안 나올 때거든요. 이 5월 26일 정도면. 그래서 가족들이 요구를 해서 88 수중으로 업체를 이제 바꿔요. 그래서 이 88 수중이 5월 26일 날쯤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요 88 수중이 이제 원래 이제 그럼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쓰던 장비를 88 수중에 있는 바지로 옮겨야 되잖아요. 감압 챔버나 그런 걸 옮겨야 되는데 요거 뭐 옮겨 싣고 이렇게 옮기는데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고 물어봐요. 검사가. 그래서 한두 시간밖에 안 걸렸다고 장비 옮겨 실는데 그래서 한두 시간밖에 안 걸렸냐고. 그러니까 이 부사장이 해경 지시에 의해서 바로 그냥 옮겨 실었다고. 그러니까 장비로 옮겨 실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뭐 해경이 보령호를 사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서 들었던 뭐 챔버도 없고 뭐 잠수 장비도 없고 이거는 이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들자면 이제 그렇게 들었던 거고. 그래서 민간 구조업체 언딘에 관련된 쟁점 정리된 내용 중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쭉 미리 이제 뭐 감사원이나 검사에 이제 그 조사를 받을 때를 대비해서 해경이 작성한 서류 중에서 내용이 하나가 현대 보령호를 대기토록 하다가 철수시킨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해경이 적어놔요. 그러니까 뭐라고 적어놨냐면 현대 보령호가 도착한 4월 22일 00시 40분에는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시기여서
바지선 교체를 위해 수색 작업을 중단할 수 없었으며 악조건 시인 사리대 등 수색 작업 활동에 영향이 적은 4월 24일 날에 잠수 관련 시설이 없는 항상 얘기하죠. 평바지선이라고 얘기해요. 항상 평바지인 보령어보다 챔버 시설 등이 있는 잠수존인 바지선 언딘 리베로가 도착하여 현대 보령어로 교체할 이유가 없었음. 이라고 써놔요. 예, 방금 얘기하죠. 그 4월 22일 날 00시 40분에 수색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이걸 멈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잠수 또 일지를 좀 뒤져봤잖아요. 22일 날 잠수 시간은 00시 40분, 30분 이때 잠수 활동 없었고요. 새벽에 이제 1시 13분부터 1시 18분에서 5분 입수한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1시 36분에서부터 1시 40분에서 4분 입수한 거 하나 있고 그 이후에는 쭉 입수한 거 없다가 새벽 5시 50분부터 또 입수를 해요. 수중 수색 활동 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중 수색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보령어로 못 집어넣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때는 그 수중 수색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때라 못 집어넣고 24일 날 교체를 한 이유가 그거죠. 사리대라서. 사리대인데 마침 리베로가 왔어요. 그래서 예, 그걸 이제 교체를 했고 그래서 현대보령어는 투입할 이유가 없었음. 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보기엔 쫓겨난 거예요. 네, 쫓겨났어요. 이렇게 뭐 이용국 박사가 그래요. 처음에 윤종문 대표한테 얘기를 했을 때 리베로를 불러달라고 빨리 동원을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해경이나 그쪽에서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집이라도 팔아서 주겠다고. 그러니까 빨리 좀 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바보 취급을 당한 거죠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종인 대표 쫓겨났을 때랑 똑같아요. 그러네요. 예, 예, 약속돼 있지 않은 것들은 절대 들어오지 마. 예, 예. 그러니까 우연히. 그러니까 그 대신 그 이종인 대표는 문제는 개인이 간 거라서 그렇게 막 죽이겠다고 협박도 하고 그랬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은 협박을 안 받은 이유가 일단 첫째는 해수부 밑에 산하기관 직원이고요. 관련자고요. 예, 예. 산하기관이고 두 번째가 해수부가 동원해서 온 바지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입은 못 시키지만 막대하지는 않았던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 그래서 돌려보내진 거고요. 해수부는 해경의 위죠. 위기관이에요. 상부기관. 네, 상부기관. 해경들끼리 자기들끼리는 이미 언딘 리베로가 이렇게 약속돼 있었던 거고 네네. 그런 관계로군요. 네, 그래서 곤란했던 해경들도 나름 음. 해수부가 보냈으니 나름 곤란했던 그 일이었고요. 야 그러면은 그쪽 현장에서는 해수부가 보낸 것도 해경의 파워로 사실상 쫓겨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랬대잖아요. 아니 하기원이 왜 보령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냐고 니네가 왜 그러면서 그랬대잖아요. 왜 내 나와바리 들어와? 딱 그거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대 바지선이 설치되는 여부에 대해서 당시 이제 살콜 3,600을 가져갔던 크레인 업체의 직원의 이제 진술, 침몰 현장에 이제 도착했던 직원의 진술을 중에서 사고 현장에서 이제 한쪽에서만 입수가 되고 있는 줄 자기는 몰랐는데 만약에 한쪽에서만 입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다른 편에서도 바지를 설치를 해서 작업이 가능했다고. 근데 하나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보령 금호. 그래서 선수, 선미에서 충분히 가능했고 이제 양쪽에서 동시 입수가 가능했다는 거죠. 세월호 좌우연에서도 바지선 설치 고정할 수 있는 앵카 공간이 있었으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었다고. 근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그때 도착했을 당시에는 리베로랑 그 금호 같이 연결해서 이제 설치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말한 찬호 아버님의 진술을 좀 보면 그 브리핑 하던 중에 현대 보령호와 리베로가 동시에 투입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라고 검사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찬호 아버님이 동시에 투입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작업을 뭐 하고 있었던 뭐 일단은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 해경이 두 개를 동시에 투입을 할 수가 없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금호호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리베로하고 보령호하고 하게 되면 세대 아니냐고. 근데 그래서 검사가 그래요. 그럼 그 세대를 투입을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해경이 얘기를 했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세 개를 한꺼번에 다 투입을 할 수가 없다고 가족들한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보령호에 대해서 투입 여부 결정을 답변을 못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투입할 것인지 여부를 최상한 그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못했다. 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찬호 아버님이 그래요. 그래서 적용에 대한 부분 정확한 뭐 브리핑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몰랐다고. 그러니까 여러 대를 투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도 아예 그냥 가족들한테는 그 여러 대 설치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뭐 공간적 제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다면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막 끌어올려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공간적 제약이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배가 너무 커서요. 배가 너무 커서 세월호가 너무 컸잖아요. 아, 그 말고 저는 바지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바지선. 지금 그 위에서. 예, 그 바지선이 보령호하고 언딘 리베로를 다 합쳐놔도요. 음. 세월호 기장막밖에 안 돼요. 네. 그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예. 아 충분히. 아, 그러니까 이게 이래 지금 4월 16일부터 시작해서 한 4월 19일, 20일까지는 아무 짓도 안 하다가. 네. 근데 거기는 또 의혹이 하나 있잖아요. 그 사이에 진짜로 아무 짓도 안 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제가 보이지 설명드릴 않는 거예요. 거죠. 추가로 하나 설명드릴 게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기대는 있었어요. 분명히 제 기억에도.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기대는 있었지만 그래도 왜 한 3, 4일 지난 상태라 그러면 산소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제 뭐 원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생존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게 살아 있었다 치더라도 익사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예, 계속. 근데 분명한 건 에어포켓이 있었죠. 음. 해경은 이제 없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예, 분명히 이제 있었고요. 제가 이제 뭐 진술이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에어포켓이 있었던 건 당연한 거예요. 배가 바로 안 가라앉으면 다 에어포켓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근데 애초에 없었다고 희박했다고 왜 로로선이라서 예. 요거 김윤성 대표가 세월호 그 3차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자기가 이거 로로선이라서 침몰하자마자 에어포켓이 없어졌을 거라고 해경한테 얘기했다고. 그럼 진짜 웃긴 놈이야. 자기 진짜. 입으로 얘기했어요. 직접. 예, 3차에 나와서 1, 2차 계속 안 나오다가 그래서 어우 혈압 올라가지고 보는. 그게 걔네들이 로로선이라는 거를 그 이런 현대자동차나 이런 자동차 수출하는 로로선하고 여객용 로로선하고 완전히 뒤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청문회 나왔으니까 자기네 딸은 나름 확인해서 준비를 했는데 뭐 일단 그 얘기를 했으니까 에어포켓이 없었다. 자기도 로로선이라서 침몰하자마자 바로 이제 물이 다 차가지고 에어포켓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단정 지으면 안 되죠. 그러면 정반대로 말하면 이게 배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면 걔들 말에 의하면은 배가 물이 샌다는 것밖에 안 되는 이야기예요. 네 맞아요. 네,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88 수중 부사장의 진술 내용을 좀 보면 현대부령호가 이제 투입이 됐잖아요. 나중에 그 88 수중하고 계약을 해서 5월달 이후에 이제 투입이 돼요. 7월 11일날 침몰 현장에 다시 투입이 되는데 그때 이제 검사가 전화해서 이제 물어보니 그 현대부령호에서 5개 팀 현재 5개 팀이 10명이 동시에 지금 입수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금호는 한두 명이 왔다 갔다 했었고 리베로는 2인 1조 4개 조로 운행을 했어요. 근데 그 현대부령호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지금 현재 동시에 입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세면으로 해서 그 잠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개조 그 제작이 된 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개 팀, 그러니까 20명이죠. 10개 팀이 동시에 입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게 보령호라고. 그래서 지금도 5개 팀 들어가고 있다고. 근데 리베로는 4개 조가 들어가고 있었죠. 그때까지.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다는 게 있었고 더 웃긴 건 언진하고 해경하고 이제 그 뭔가 좀 짬짬이가 있지 않을까 해서 언론에 나오니 그때 해경이 그 DS-1호라는 바지선을 하나를 투입을 해요. 언딘하고 둘이 이제 짬짬이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고저서에 하나 투입을 해요. 바지선을. 그거 왜 투입했는지 모르겠어. 크지도 않는데. 예, 그걸 이제 그제서에 투입을 하나 해서 3개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리베로 보령호 동시에 설치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아주 명백한 거고. 근데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잠수 전용 바지선. 그래서 검사가 김윤성한테 재판할 때 물어봐요. 기능상으로 보면 리베로가 잠수 목적 바지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증인의 진술이 그 누구로부터 객관적인 인정을 받은 거냐고. 이게 누구 기준으로 잠수 전용 바지선이냐고 김윤성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김윤성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잠수 목적 바지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검사가 증인의 판단으로 얘기를 한 거냐고. 그러니까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고 뭐 주변에다가 얘기할 때도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그래서 검사가 다시 잠수 목적 바지선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그 인정 안 받은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잠깐만. 네. 난 그게 언딘 리베로가 지금까지 그러면은 그 바지선이긴 한데 네. 일반 바지선은 그냥 평바지선, 그냥 일반적인 바지선은 바지선 밖으로 뛰어내리는 용도밖에 없다고 치면 네. 잠수 전용 바지선은 사이에 바지선 그 중간쯤에 네. 뭐 타고 내려가는 무슨 장비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야? 없어요. 예, 그냥 예.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용도잖아 그거는. 예, 그러니까 김윤상이 얘기를 했고 해경도 같이 말을 하는 거야. 잠수 전용 바지선은 리베로, 평바지선은 보령호.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그러면 거예요.
김윤상 그 사람이 내가 잠수 전용 바지선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으니까 잠수 전용 바지선이야. 그거지. 네, 그렇죠. 그게 된 거죠. 내 동생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네요. 그걸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니 전용 바지선이 되는 거야. 네, 아니 아, 그러면 나 보령호도 잠수 전용 바지선이에요. 그러니까 언디는 잠수를 해서 뭐 인명구조하는 회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잠수 네. 전용으로 네. 만들었네. 아니 생각해 보니까 바지선은 대부분 다 잠수 전용 아닐까? 그거 말고 이제 공사로 사용하는 바지선이 있겠는데 그거 화물성, 제외하면 화물용. 그 공사도 생각해봐요. 그 공사도 대부분 바다에 사는 건 다 잠수야. 그렇죠. 예. 들어갈 수 있죠. 잠수 전용 바지선 아닌 게 어딨어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네. 화물은 대부분 화물선에 실지 바지선에 실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공기를 주입해 줄 수 있는 탱크 그렇지. 예. 그거만 있으면 잠수 전용 다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검사가 아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네 생각인 거지? 그렇게 그렇게 자기 생각이라고 대답을 이제 참. 재판 과정에 아, 한 거고. 세상에. 예, 여기서 조금 더 웃긴 게 리베로의 실력을 좀 뻥튀기 해서 원래 이제 리베로가 30인을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해경에 이제 제출하거나 이제 언론상에 뿌릴 때는 70인 수용을 할 수 있는 걸로 뻥을 쳐서 뿌려요. 보령호는 50인이잖아요. 가족들 보기에 당연히 리베로가 넓죠. 70명이면 그럼 70명 써야지. 그렇게 된 거고요. 또 하나가 광주지원 수사보고서에서 김윤상의 진술에서 언딘 리베로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뭐 엄청난 잘 시설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리베로 바지선으로서 장점을 소개를 하며 국내 최고의 고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원으로 4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밑에 앵커예요. 앵커 4조가 35톤의 윈치 시스템 의 앵커를 장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앵커가 4개가 필요한데 요 4개 하나하나가 35톤의 힘을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윈치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앵커가 자동으로 이제 내려가서 위치를 잡아주는 건데 좌우단간에 그게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 언딘 리베로에는 이거 윈치스템 이런 거 말고 그냥 실제 5톤 앵커 4개 있었다고. 그치, 엄청 차이 나네요 그러면. 네, 그냥 5톤 앵커 4개 있었대요. 뭐 35톤 이게 아니고. 근데 이제 보령 같은 경우에는 7톤 앵커, 이제 등치가 크니까 7톤 앵커, 이제 그 4개가 똑같이가 있었는데, 고정 능력은 뭐 업계에서 이미 다 알려져 있지만, 좋다고, 리베로보다 보령호가.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령호가 좋으면 강조류가 세니 물살이 항상 문제였으니까 설치 먼저 하고 후다닥 장비는 1-2시간이면 가져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안 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령호가 비용을 받은 게 있어요. 비용을 받은 게 그 언제나고 너무 차이가 나. 보령호 대기를 하다가 돌아간 게 9일이에요. 이게 1차로, 2차는 지금 다시 투입이 됐을 때는 비용이 아직 공개가 안 됐고 돌아갔을 때 비용 공개된 게 보령호는 하루에 400만 원 일당가를 청구를 했어요. 언디는 1,800만 원 청구했죠. 그래서 보령호는 일당가 400만 원에서 3,600만 원 신청을 했고 뭐 인건비 9명에서 역시 10만 원 해가지고 8,100만 원 그리고 유류비 뭐 460만 원 부식비 너무 현실적으로 적어내신 것 같아요. 부식비 302만 4천 원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셔서 한 9,800만 원 정도 해서 1차로. 근데 이거는 보령호 오션 CNI에서 우리 출동했으니까 돈 달라 해서 요청한 게 아니고요. 정산할 때 그 해경이 그 해수부에서 얘네들 동원했으니 얘네들 돈을 줘야지. 그래서 보령호로 연락을 했대요. 서류 보내달라고 돈 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서 받으신 돈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이 정도 이제 받으신 걸로 나오고요.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건 이제 추후에 그 이제 인양 관련돼서 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 있잖아요. DVR 올라왔을 때 세월호 DVR 올라왔을 때 되게 깨끗했어요. 그거 많이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뭐 아이들 휴대폰은 뭐 부식이 되거나 조금만 있어도 부식이 되거나 그래서 복원이 제대로 안 됐는데 너무 깨끗했잖아요. DVR에 마치 새로 집어넣은 것처럼. 집어넣은 것처럼 너무 깨끗했어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초반 다들 의심을 하는 게 초반에 들어갔다 나왔던 게 있었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저는 혹시 그 흔적이 없을까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계속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좀 읽어드리면 4월 18일 날이에요. 금요일 날 2시 오후 2시 45분에서부터 삼천구함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실종자가 다수 잔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당, 휴게소 등 이제 공용 격실에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과 위치 부위를 추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 및 문제점 논의를 하려고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문자 정보 시스템 보면 17일 날이에요. 18일 날 그 새벽이에요. 삼천구함에서 이제 얘기를 하길 새벽 5시 11분 해군 잠수 작업 내용은 식당 휴게실까지 가이드라인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다고
문자 시스템이 나와요. 새벽 5시 11분이에요. 18일 날. 그럼 잠수가 있었네. 있기는. 예. 들어가서 휴게실이면은 뭐 이렇게 설치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냥 내려가서 이제 그 휴게실 입구까지 가이드라인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해경 주재 회의에 참석을 했다. 아까 그 최원철 대우조선해양의 그분의 이제 진술을 보면, 군안을 하는 회의에 참석한다고 가면 해경청장 주재인데 이거를 다 설명을 언딘이 했대요. 뭐 어떻게 할 거다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언딘이 얘기를 하기를 유속이 빠르고 시야가 나오지 않아 다이버들이 작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 식당을 수색하고 있는데 곧 선체로 진입하여 수색을 할 예정이다 라고 설명을 했대요. 식당을 수색하고 있었다고요? 예. 그러면 거기가 바로 거기잖아요. DVR 있는데. 네. 예. 근데 이제 그 식당을 수색하고 있는데 곧 선체로 진입하여 수색을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긴 한데 일단 그 식당을 수색을 하고 있대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18일 새벽 5시 11분에 해군 잠수 작업 내용에 식당 휴게실까지 가이드라인 설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2시 그 30분쯤에 했던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거 식당이 뭐 다 아시겠지만 식당 바로 그 건너편이 그 편의점하고 애들 오락실이 있고 그 옆에가 DVR이 있고 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만 열면 그 가이드라인을 그 입구까지 설치해서 문만 열면 바로 그 안내 데스크. 예. 네, 바로 안내 데스크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들어갔네요. 제가 보기엔 물론 이제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말실수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지고 나왔으면 이때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는 뭐 꼬투리? 그러니까 확인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로비에서 발견된 그 시신이 그 24명이에요. 그래서 진입을 해서 DVR을 만약에 이날 가져왔으면 떠 있는 시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해집고 나가서 예, 그 DVR만 가지고 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월호 사건 최대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는 초반 3, 4일 동안 왜 인명 구조를 안 했느냐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 들어가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DVR은 교체한 것처럼 깨끗했다. 네. DVR은 뭐 최근에 들으신 분들 모르실지 영상 기록 장치예요. 네. 간단히 말하면 네. CCTV들 다 기록하는 장치란 말이에요. 네. 이 장치를 띄어내고 다른 걸로 달았다면,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하나 더 등장하죠. 세월호 침몰되면서 전기가 끊겨서 기록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거의 완벽한 시나리오인데. 네,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지고 나왔으면 이때쯤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왜냐면 그 선내에서 시신 수습된 게 처음 수습된 게 20날부터 수습이 되니까 이게 지금 18일이잖아요. 그러면 구조 작업이 없었던 그 시기에 이제 가족분들도 의심을 좀 하잖아요. 예,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꼬투리가 좀 이런 게 보여서 그럼 이때 들어가서 가지고 나왔나라는 의심이 좀 듭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바보 취급을 당한 거죠,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종인 대표 쫓겨났을 때랑 똑같아요. 그러네요. 예, 약속돼 있지 않은 것들은 절대 들어오지 마. 예. 그러니까 우연히. 그러니까 그 대신 그 이종인 대표는 문제는 개인이 간 거라서 그렇게 막 죽이겠다고 협박도 하고 그랬다고 그랬죠.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은 협박을 안 받은 이유가, 일단 첫째는 해수부 밑에 산하기관 직원이고요. 단련자고요. 예, 산하기관이고, 두 번째가 해수부가 동원해서 온 바지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입은 못 시키지만 막대하지는 않았던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 그래서 돌려보내진 거고요. 해수부는 해경의 위에죠. 위기관이에요. 상부기관. 네, 상부. 해경들끼리 자기들끼리는 이미 언딘 리베로가 이렇게 약속돼 있었던 거고. 네네. 그런 관계로군요. 예, 그래서 곤란했던 해경들도 나름 음. 해수부가 보냈으니 나름 곤란했던 그 일이었고요. 야, 그러면은 그쪽 현장에서는 해수부가 보낸 것도 해경의 파워로 사실상 쫓겨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랬대잖아요. 아니 하기원이 왜 보령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냐고, 니네가 왜? 그러면서 그랬대잖아요. 왜 내 나와바리 들어와? 딱 그거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대 바지선이 설치되는 여부에 대해서 이제 당시 이제 살콜 3,600을 가져갔던 크레인 업체의 직원의 이제 진술, 침몰 현장에 이제 도착했던 직원의 진술을 중에서, 사고 현장에서 이제 한쪽에서만 입수가 되고 있는 줄 자기는 몰랐는데, 만약에 한쪽에서만 입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다른 편에서도 바지를 설치를 해서 작업이 가능했다고. 근데 하나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보령 금호. 그래서 선수, 선미에서 충분히 가능했고, 이제 양쪽에서 동시 입수가 가능했다는 거죠. 세월호 언젠을 여기다 꽂아놓을 이유가 없어요. 해경이 넣을 수가 없어요. 넣고 싶어도. 맞아요. 아시겠지만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 침몰했다고 했을 때 언제나한테 연락을 했던 게 아니고, 자기랑 거래를 했던 10년 거래했던
군안업체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구조할 인명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아마 그 군안 10년 된 그 군안업체가 이걸 군안을 했을 거예요. 세월호를. 공권력 자체가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인정받는 상황인 네. 거군요. 구조할 인명이 없었으면 해경의 힘이 뭐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래서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구나. 이거는 그냥 단순히 짬짬이 부패 이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 인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언든이 들어올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88 수중 부사장의 이제 진술 중에서 하나가 계속 이제 해경이 보령호를 쓰지 않았던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게 감압 챔버도 없고 잠수 시설도 없고 잠수원도 없어서 쓸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정원 88수중공사 부사장의 이제 증언을 좀 보면 검사가 바지선에 기타 잠수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수중 수색의 표면 공급 시 잠수 장비나 감압식 챔버 등이 언제든지 옮겨 실을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 사고 해역에 가장 사용 가능한 바지선이 있다면 이를 바로 선투입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전에 진술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장이 그 말은 이제 챔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동하기 편하게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로 이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동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바지선이 있으면 신속하게 이동할 수 바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보통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분야에 관심을 막 갖고 계시다가 아 그래 뭐 그런 정도의 비리는 원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상규명 이야기하는 곳에는요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사고가 그냥 사고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그 우리가 지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이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고 오고 그냥 그 부패한 해경하고 그냥 뭐 짬짬이가 되어 있는 군안 업체이다 보니 이랬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제가 전 시간에도 한번 이제 그 그냥 쓱 지나가긴 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던 게 만약에 세월호가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배 뭐 화물선 같은 거를 화물선이 침몰을 했다라고 하면 사람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럼 화물선이 침몰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해경에 출동을 했겠죠. 해경에 출동을 했겠지만 구조할 사람이 없으니 뭐 선주가 그 군안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배를 군안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서 군안을 했겠죠. 그게 끝이에요. 근데 언디 리베로도 오고 언든이 세월호 침몰 현장에 오려면 해경이 침몰 현장을 장악을 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언딘이 이 침몰 현장에 오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조건,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인명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구조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해경이 여기를 장악을 할 수가 있다고요. 구조할 인명이 없으면 해경이 침몰 해역을 장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 그렇죠. 아, 그러네. 그러니까 사람이 없었고 그냥 배만 가라앉았으면 그 선사와 보험사가 처리. 그래서 이게 이제 88 수중 같은 경우에는 언든이 세월호 침몰 현장을 이제 떠나고 그러니까 떠나기 직전에 5월 26일 날 이제 그 투입이 돼요. 침몰 현장에 그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수중 수색도 이제 그 잠수 시간도 너무 짧고 수중 수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제 수습자들이 점점 이제 안 나올 때거든요. 이 5월 26일 정도면 그래서 가족들이 요구를 해서 88 수중으로 업체를 이제 바꿔요. 그래서 이 88 수중이 5월 26일 날쯤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88 수중이 이제 원래 이제 그럼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쓰던 장비를 88 수중에 있는 바지로 옮겨야 되잖아요. 감압 챔버나 그런 걸 옮겨야 되는데 요거 뭐 옮겨 싣고 이렇게 옮기는데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고 물어봐요 검사가. 그래서 한두 시간밖에 안 걸렸다고 장비 옮겨 싣는데 그래서 한두 시간밖에 안 걸렸냐고. 그러니까 이 부사장이 해경 지시에 의해서 그냥 바로 그냥 옮겨 실었다고. 그러니까 장비를 옮겨 실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뭐 해경이 보령호를 사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서 들었던 뭐 챔버도 없고 뭐 잠수 장비도 없고 이거는 이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들자면 이제 그렇게 들었던 거고. 그래서 민간 구조업체 언딘에 관련된 쟁점 정리된 내용 중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쭉 미리 이제 뭐 감사원이나 검사에 이제 그 조사를 받을 때를 대비해서 해경이 작성한 서류 중에서 내용이 하나가 현대 보령호를 대기토록 하다가 철수시킨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해경이 적어놔요. 그러니까 뭐라고 적어놨냐면 현대 보령호가 도착한 4월 22일 00시 40분에는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시기여서
바지선 교체를 위해 수색 작업을 중단할 수 없었으며 악조건 시인 사리대 등 수색 작업 활동에 영향이 적은 4월 24일 날에 잠수 관련 시설이 없는 항상 얘기하죠. 평바지선이라고 얘기해요. 항상 평바지인 보령어보다 챔버 시설 등이 있는 잠수존인 바지선 언딘 리베로가 도착하여 현대 보령어로 교체할 이유가 없었음. 이라고 써놔요. 예, 방금 얘기하죠. 그 4월 22일 날 00시 40분에 수색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이걸 멈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잠수 또 일지를 좀 뒤져봤잖아요. 22일 날 잠수 시간은 00시 40분, 30분 이때 잠수 활동 없었고요. 새벽에 이제 1시 13분부터 1시 18분에서 5분 입수한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1시 36분에서부터 1시 40분에서 4분 입수한 거 하나 있고 그 이후에는 쭉 입수한 거 없다가 새벽 5시 50분부터 또 입수를 해요. 수중 수색 활동 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중 수색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보령어로 못 집어넣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때는 그 수중 수색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때라 못 집어넣고 24일 날 교체를 한 이유가 그거죠. 사리대라서. 사리대인데 마침 리베로가 왔어요. 그래서 예, 그걸 이제 교체를 했고 그래서 현대보령어는 투입할 이유가 없었음. 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보기엔 쫓겨난 거예요. 네, 쫓겨났어요. 이렇게 뭐 이용국 박사가 그래요. 처음에 윤종문 대표한테 얘기를 했을 때 리베로를 불러달라고 빨리 동원을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해경이나 그쪽에서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집이라도 팔아서 주겠다고. 그러니까 빨리 좀 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